연화마을, 늙은 현인의 굽은 등처럼 언덕이 하늘을 향해 부드럽게 휘어지는 곳에 초가지붕 작은 집에서 가난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집은 작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얇은 벽이 떨렸지만 그것은 그들의 집이었다.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아버지 박준호는 나무꾼이었다. 매일 아침 해가 산 위로 떠오르기 전에 그는 도끼를 들고 숲으로 떠났다. 그의 손에는 수천 번의 배임 자국과 수천 일의 고된 노동의 무게가 새겨져 있었다. 피부는 그가 베어온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등은 여러 해 동안 통나무를 나르느라 약간 굽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다정했고 아이들을 바라볼 때면 따뜻한 빛이 피어올랐다. 어머니는 둘째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비가 천 개의 북처럼 지붕을 두드렸다. 마을 산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피가 멈추지 않았고 동이 트기 전에 박준호는 네 산란 아들과 품에 안긴 갓난 딸만을 남겨둔 채 홀로 남겨졌다. 아들 민주는 건장하고 용감하게 자랐다. 아버지의 우렁찬 웃음소리와 어머니의 따뜻한 눈을 가졌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좋아했다. 청하지 않아도 밭일을 도왔고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노인들에게 물을 길어다 주었으며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먼저 나섰다. 그러나 딸은 달랐다. 그녀의 이름은 은비 숨겨진 은총이라는 뜻이었다. 폭풍과 비극 속에서 태어났음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의 표정이 있었다. 마치 다른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어떤 은총도 보지 못했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시장에서 말을 하지 않는 아이, 오빠 뒤에 숨는 아이, 어른들이 말을 걸면 땅만 바라보는 아이일 뿐이었다. 같은 나이에 다른 소녀들이 킥킥대며 술래잡기를 할 때 은비는 마을 변두리에 늙은 참나무 아래 홀로 앉아 막대기로 땅의 이상한 모양을 그렸다. 불쌍한 박씨.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연민 어린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다. 바보딸에 그 애를 돌보느라 청춘을 낭비하는 아들이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의 아내는 그토록 아름답고 총명한 여인이었는데 누가 알았겠나. 그녀가 멍청한 아이를 남기고 갈 줄. 아이들은 더 잔인했다. 그들의 잔인함은 순수하고 걸러지지 않았다. 아이들만이 그토록 잔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주는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약함을 감지하고 공격했다. 벙어리 은비. 그녀를 볼 때마다 그들이 외쳤다. 바보 은비. 날카로운 웃음소리와 함께 그녀를 누리에서 쫓아내고 가느다란 그림자를 향해 작은 돌을 던졌다. 한 번은 떡집 아들인 뚱뚱하고 못된 성우라는 소년이 그녀를 돼지우리 옆 진흙탕에 밀어넣었고 다른 아이들은 눈물이 날 때까지 웃었다. 은비는 울지 않았다. 천천히 일어났다. 진흙이 얼굴과 옷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말없이 떠났다. 하지만 그날 밤 오빠와 함께 쓰는 방의 어둠 속에서 잠이 그녀를 품에 안을 때까지 눈물이 조용히 베개 위로 떨어졌다. 그래서 은비는 늘 달아났고 아무도 찾지 않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숲은 그녀의 성소였다. 다른 이들의 시선의 무게를 느끼지 않고 숨 쉴 수 있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과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속에서 그녀는 자유로웠다. 그러나 그 숲속 할아버지의 낡은 오두막에서 은비는
아무도 모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비밀을. 늙은 박성진은 한때 바둑의 대가였다. 젊었을 때 그는 온 나라를 여행하며 당대 최고의 기사들과 겨루었다. 한때 왕의 참모와 대국을 두어 단 100수만에 이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사람들은 이를 속삭이듯 경외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고 그의 눈은 천천히 어두워졌으며 세상은 그를 잊었다. 그의 아들 박준호는 바둑에 대한 열정을 물려받지 않았다. 그는 손에 잡을 수 있는 단단한 것, 도끼와 나무를 더 좋아했다. 그래서 늙은 대가는 숲속 오두막으로 물러나 홀로 앉아 세월에 다른 흰 돌과 검은 돌로 오래된 나무 바둑판 위에서 자기 자신과 대국을 두었다. 은비는 우연히 오두막을 발견했다. 성우와 그의 패거리가 진흙과 욕설로 그녀를 공격한 후 평소보다 더 깊이 숲속으로 도망친 어느 날이었다. 뺨에서 눈물이 마를 때까지 나무 사이를 헤매다가 이끼와 담쟁이로 뒤덮인 작은 건물이 있는 공터에 다다랐다. 벽의 틈새로 그녀는 즉시 매혹되는 무언가를 보았다. 눈처럼 흰 머리카락을 가진 노인이 네모난 판 앞에 꼼짝 않고 앉아 작고 둥근 흰 돌과 검은 돌을 조심스럽게 놓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으며 은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우아함으로 가득했다. 그날부터 은비는 매일 왔다.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림자처럼 숲을 빠져나와 오두막 벽 옆에 앉아 틈새로 지켜보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숨을 쉬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돌들은 논리 없이 무작위로 놓인 것처럼 보였다. 왜 할아버지는 흰 돌을 다른 곳이 아닌 그곳에 놓았을까? 왜 검은 돌들은 때로는 줄을 이루고 때로는 빽빽한 무리를 이루었을까? 이 모든 움직임에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하지만 은비에게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다른 이들이 혼돈만을 보는 곳에서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비범한 두뇌. 천천히 어둠에서 새벽이 태어나듯 게임이 그녀에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판이 전쟁터이고 돌들은 침묵의 전쟁을 벌이는 병사라는 것을 이해했다. 매수가 선언이자 의도이자 약속이자 위협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게임은 돌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간에 관한 것, 지배에 관한 것, 공격과 방어 사이의 섬세한 균형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무늬가 말하기 시작했다. 형태가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두가 비어있다고 여겼던 그녀의 마음은 가능성의 별자리로 가득 찼다. 밤이면 좁은 침상에서 은비는 할아버지의 대국을 머릿속에서 한 수 한 수 되짚었다. 모든 결정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고 다른 전개를 상상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완벽한 고요의 순간에 그녀는 할아버지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고 느꼈다. 즉각적인 숲뿐 아니라 수십 수 앞까지 이어지는 원인과 결과의 전체 사슬을 예상할 수 있다고. 어느 날 평소의 자리에 숨어 있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네가 거기 있는 거 안다. 아이야, 들어오거라. 은비는 얼어붙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노인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천천히 일어나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거의 앞이 보이지 않지만 꿰뚫는 듯한 흐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몇 년이나 나를 지켜본 게냐? 4년이요. 그녀가 속삭였다. 수년 만에 가족 외에 누군가에게 처음 하는 말이었다.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다. 4년. 그래서 무엇을 배웠느냐?
대답 대신 은비는 판으로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마지막 대국을 재현했다. 173수 모두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노인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주름진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가 속삭였다. 드디어 내 유산을 물려줄 사람을 찾았구나. 그날부터 은비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매일 오후 오두막을 찾아왔고 할아버지는 그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쳤다. 기술과 전략뿐 아니라 게임의 철학, 그 깊은 아름다움, 그 영혼까지. 바둑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 돌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판 위에 떨어지는 동안 그가 자주 말했다. 이해하는 것이다. 겉보기의 혼돈 속에 숨겨진 진실을 보는 것이다. 갈등 속에서 조화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은비는 비를 마시는 마른 땅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다. 은비가 12살이 되던 해 대규모 바둑대회 소식이 마른 짚에 번지는 불처럼 왕국을 가로질렀다. 말을 탄 전령들이 마을에서 마을로 달리며 광장에서 포고문을 낭독했다. 왕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두려운 인물 중 하나인 양반 이광수가 수도 한양에서 대회를 열었다. 이광수는 두 가지로 유명했다. 바둑에 대한 집착과 전설적인 잔인함. 한때 차를 너무 차갑게 따랐다는 이유로 하인을 처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그의 저택 지하에는 적들이 영원히 사라지는 고문실이 있다고 했다. 대회 상금은 놀라웠다. 은 100냥. 온 마을을 1년 동안 먹여 살리고 땅을 사고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돈이었다. 그러나 패배의 대가도 그에 못지않았다. 아니, 더 컸다. 지는 자는 평생 강제 노역자가 되어 사람들이 젊어서 들어가 늙고 부서져서 나오는 그나마 나온다면 북쪽산의 구리광산에서 일해야 했다. 함정이야. 어떤 이들이 말했다. 양반은 광산에 쓸 노예를 원할 뿐이야. 아무도 이길 수 없어. 하지만 상금을 생각해봐. 다른 이들이 대꾸했다. 은 100냥이라고. 그 돈이면 다시는 일하지 않아도 돼. 박씨 집에서 이 논의는 다른 무게를 가졌다. 그의 겨울은 혹독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뭄으로 수확이 좋지 않았고 아버지는 나무를 살 고객을 충분히 찾지 못했다. 찬장은 거의 비어 있었고 추위가 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가야 해. 어느 저녁 아버지가 화롯불이 꺼져가는 것을 바라보며 말했다.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고 손이 살짝 떨렸다. 이번 겨울은 혹독할 거야. 곡식도 없고 팔나무도 없어. 뭔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 민준이 말했다. 아버지는 평생 바둑을 몇 번밖에 안 두셨잖아요. 경험 많은 기사들과 어떻게 겨루시려고요? 옛날에 아버지한테 뭔가 배웠다. 최고는 아닐지 몰라도 해봐야 해.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저도 함께 가게 해주세요.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바둑을 배웠어요. 대가는 아니지만 좀 알아요. 둘이 함께라면. 어쩌면 우리 중 한 명은. 아버지는 아들을 오래 바라보았다. 어느새 어른이 된 소년. 넓은 어깨와 단호한 눈. 슬픈 자부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은비는 언제나처럼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 보이지 않게 소리치고 싶었다. 가지 마세요. 제대로 둘 줄 모르잖아요. 무참히 치고 말 거예요. 진짜 대가들이 어떻게 두는지 봤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말은 얼어붙은 강의 돌처럼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수년간의 침묵, 수년간의 고립, 수년간 바보 취급을 받아온 것, 이 모든 두꺼운 습관과 두려움의 층이 그녀의 입을 다물게 했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아버지와 오빠는 새벽에 떠났다. 가진 것 없는 보따리 하나와 가슴에 품은 희망을 안고 3주 뒤 전령이 소식을 가져왔다. 먼지와 피로로 얼굴이 잿빛인 마른 남자가 한양에서 말을 타고 왔다.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나쁜 소식을 예감했다. 연화마을의 박준호와 박민준, 그가 두루마리에서 읽었다. 양반 이광수의 대회에 참가했다. 박준호는 첫 번째 판에서 졌다. 박민준은 준결승까지 올랐지만 황 기사에게 패배했다. 대회 규칙에 따라 둘 다 양반이 씨의 소유가 되어 현재 북쪽 산 광산에서 일하고 있다. 전령은 두루마리를 말아 떠났고 침묵과 절망을 남겼다. 은비는 울지 않고 소식을 들었다. 주위에서 마을 사람들이 속삭이며 연민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 그녀는 조각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어떤 이들이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길을 피했다. 울음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연민은 누구도 데려오지 않았다. 후회는 광산의 문을 열지 않았다. 그날 밤, 이제 무덤처럼 느껴지는 빈집에 홀로 남아 은비는 결심했다. 보았던 모든 대구, 할아버지의 모든 가르침, 머릿속에서 수를 분석하며 보낸 모든 밤을 떠올렸다. 칼로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잘랐다. 오빠의 낡은 옷, 그녀에게 약간 큰 회색 저고리와 헐렁한 바지를 입었다. 천조각으로 가슴을 감싸고 섬세한 이목구비를 가리기 위해 재로 얼굴을 문질렀다. 그리고 빈집의 금간 거울 속에서 처음으로 바보 같고 말없는 소녀가 아닌 불꽃 같은 눈을 가진 마른 소년을 보았다. 가족을 위해 세상 끝까지 갈 준비가 된 소년을. 떠나기 전 은비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오두막에 올랐다. 노인은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거의 보이지 않는 눈이 어두운 방 안에서 그녀를 찾았다. 그래서 떠나는구나. 그가 담담히 말했다. 그들을 구해야 해요. 알고 있다. 할아버지가 잠시 침묵했다가 이어 말했다. 양반이의 대회는 여기서 둔 대국과 다르다. 그곳에서 게임은 정치, 자존심, 잔인함으로 둘러싸여 있다. 많은 상대들이 이기기 위해 속임수를 쓸 것이다. 다른 이들은 너를 겁주려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여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은비는 이해했다. 준비되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할아버지가 몸을 숙여 자리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고 다른 작은 나무 상자. 열자 바둑돌 세트가 드러났다. 조개 껍데기로 만든 흰 돌과 전파나무로 만든 검은 돌. 빛이 날 때까지 닦아 윤이 났다. 이것들은 오래전 내가 아직 누군가였을 때 내 돌이었다. 가져가거라. 행운을 빌어줄지도 모른다. 은비는 경건하게 상자를 받았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모든 것에 이제 가거라. 노인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리고 내 아들과 손자를 데려오거라.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위험으로 가득했다. 은비는 걸어서 갔다. 도랑에서 자고 숲에서 찾은 야생 과일과 뿌리를 먹었다. 여간이나 음식을 살 돈이 없어서 닥치는 대로 해결했다. 여행 사흘째 되는 날, 첫 번째 심각한 장애물을 만났다. 울창한 숲을 지나고 있을 때 세 남자가 길을 막았다 생김새로 보아 산적들이었다. 누더기를 걸치고 더러운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을 하고 있었다. 이게 뭐냐? 뺨에 흉터가 있는 덩치,
큰 첫 번째 남자가 비웃었다. 혼자 길을 가는 어린 촌놈이라 보따리에 뭐 들었냐 꼬마야? 은비는 두려움에 속이 조였지만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가치 있는 건 없어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다. 그냥 돌이에요. 돌. 두 번째 산적이 다가와 보따리를 빼앗았다. 열어서 바둑돌 상자를 보자 웃었다. 이게 뭔 병신짓이야. 장난감? 놀이에요. 은비가 말했다. 그리고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도 모르게 덧붙였다. 한판 두시겠어요? 제가 이기면 보내주세요. 지면 제가 가진 모든 걸 가져가세요. 산적들은 서로 쳐다보더니 폭소를 터뜨렸다. 놀이? 애송이랑? 흉터 있는 자가 침을 뱉었다. 좋아, 꼬마야. 진짜 놀이가 뭔지 보여주지. 그들은 길가에 앉았고 은비는 조약돌로 즉석판을 만들었다. 대국은 짧았다. 30수도 되지 않아 산적은 완전히 포위당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그의 모든 돌이 죽거나 둘러싸였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요술이야. 그가 벌떡 일어나며 으르렁거렸다. 이 쥐새끼가 속임수를 썼어. 속임수 안 썼어요? 은비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냥 둘 줄 모르시는 거예요. 잠시 남자가 그녀를 때릴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 그 이상한 침착함, 아이가 가져서는 안 될 자신감과 그를 주저하게 했다. 꺼져. 결국 그가 으르렁거렸다. 마음 바뀌기 전에 꺼져. 은비는 돌을 챙겨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심장이 전쟁 북처럼 가슴에서 뛰었다. 여행 닷새째 되는 날, 무서운 폭풍이 몰려왔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검은 군대처럼 구름이 모이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은비는 길가 바위에서 본 동굴을 향해 달렸지만 진흙 비탈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고통이 날카롭고 즉각적이었다. 오른쪽 발목, 일어나려 했을 때 날카로운 통증이 몸을 관통했고 다시 쓰러졌다. 진흙 속에 웅크리고 무자비하게 때리는 비를 맞으며 처음으로 절망이 엄습하는 것을 느꼈다. 계속할 수 없었다. 발목이 부어오르고 움직일 때마다 끔찍하게 아팠다. 한양은 아직 며칠 거리였고 그녀는 폭풍 한가운데 혼자 진흙 속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와 오빠를 떠올렸다. 광산에서 일하고 발에 쇠사슬을 차고 오두막에서 홀로 기다리는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녀를 바보, 멍청이, 쓸모없다고 불렀던 모든 이들을 떠올렸다. 안 돼. 그녀가 머리 위로 울리는 천둥에 묻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포기 안 해. 동굴을 향해 기어갔다. 센티미터씩 고통을 무시하면서 안에 도착했을 때 쓰러져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일단 안전했다. 동굴에서 폭풍을 피한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 약초를 파는 할머니와 그녀와 비슷한 나이에 나그네 옷을 입은 소년. 할머니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더니 발목에 발을 연고를 건넸다. 무슨 일이 있었냐, 아가? 할머니가 물었다. 넘어졌어요. 은비가 짧게 대답했다. 폭풍 속에 혼자 어디로 가는 게냐? 한양이요. 바둑대회예요. 옆에 있던 소년이 움찔했다. 양반이의 대회? 미쳤구나. 거기서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고 들었어. 다 광산으로 끌려간다던데 전부는 아니야. 은비가 말했다. 누군가는 이겨야 해. 소년이 이상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전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네. 자신감이 아니야. 절박한 거야. 내 가족이 그 광산에 있어.
길게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할머니가 말했다. 한양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다. 까마귀 고개를 통해서. 위험해. 광산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떠돈다고 해. 하지만 그 길로 가면 이틀을 앞당길 수 있다. 은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그 길로 가겠어요. 다음 날 발목을 단단히 감고 할머니의 연고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녀는 까마귀 고개를 향해 출발했다. 어둡고 위협적인 바위가 양쪽으로 솟아있고 안개가 살아있는 것처럼 돌 사이를 기어다니는 곳이었다. 영혼은 만나지 않았지만 어쩌면 더 나쁜 것을 만났다. 길을 순찰하는 양반이의 병사들. 멈춰라. 한 병사가 외쳤다. 어디로 가느냐, 꼬마야? 한양이요. 은비가 목소리를 단단히 유지하며 대답했다. 대회예요. 병사가 비웃었다. 광산에 가고 싶은 또 다른 미치광이로군. 좋아, 지나가라. 하지만 알아둬라. 우리 주인님은 패자에게 자비가 없다. 은비는 고개를 숙이고 그들 사이를 지나갔다. 등 뒤로 그들의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고 돌아보지 않았다. 병사들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계속 걸었다. 한양은 1000가지 색과 1000가지 거짓의 도시였다. 20채 이상의 집을 한꺼번에 본 적 없던 은비는 건물들의 물이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끊임없는 소음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상인들이 사방에서 외쳤다. 비단, 향신료, 보석, 무기를 팔았다. 아이들이 어른들 다리 사이로 뛰어다니고 거지들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으며 가마를 탄 양반들이 지친 하인들에 의해 옮겨졌다. 공기는 음식, 연기, 향수, 땀 냄새가 났다. 양반이의 저택을 찾기까지 3번이나 길을 잃었다. 휘어진 지붕과 조각된 기둥이 있는 웅장한 건물이었고 높은 담과 갑옷 입은 경비병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문 앞에는 대회에 등록하려는 남자들의 긴 줄이 있었다. 은비는 줄에 서서 기다렸다. 몇 시간이고 해가 하늘을 가로질렀고 그녀는 새벽녘 호수처럼 고요한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마침내 등록문에 도착했을 때 무뚝뚝한 경비병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름이 뭐냐, 꼬마야? 봐. 그녀가 잠시 머뭇거렸다. 본명을 밝힐 수 없었다. 누군가 아버지와 오빠와의 연관성을 알아차리면 의심받을 것이다. 박준.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연화마을에서 왔습니다. 경비병이 웃었다. 시험해보려는 또 다른 촌놈인가? 좋아, 좋아. 들어가서 빨리 지고 나와.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은비는 말없이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경쟁자들은 바닥에 돗자리가 깔리고 각자의 공간을 나누는 얇은 병풍이 있는 큰 방에 수용되었다. 은비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기다렸다. 주위에서 남자들이 큰 소리로 말하고 자신들의 승리를 자랑하며 실력과 인맥을 과시했다. 어떤 이들은 지루함에 자극을 찾는 양반들이었다. 다른 이들은 바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대가들이었다. 그리고 몇몇은 그녀처럼 잃을 것이 없는 절박한 농민들이었다. 야, 꼬마야. 술에 취해 얼굴이 붉은 뚱뚱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여긴 처음이구나. 그렇지? 워밍업으로 한판 두자. 네 실력을 보자고. 은비가 눈을 들었다. 남자의 눈에서 오만함과 과소평가를 보았다. 그는 그녀를 그저 약한 아이, 쉬운 먹잇감으로만 보았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녀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대회를 위해 힘을 아끼겠습니다. 남자가 웃었다. 힘?
넌 돌 하나 들 힘도 없어 보이는데, 꼬마야. 대회는 집어치우고 엄마한테 돌아가라. 광산 끌려가기 전에. 은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 이상한 침착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남자는 어쩐지 불편해지며 욕을 중얼거리며 물러났다. 대회 첫날 120명의 경쟁자가 모였다. 양반의 규칙에 따라 모두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결했다. 한 번만 지면 광산으로 보내졌다. 은비는 첫 번째 상대를 추첨했다. 온종일 자신의 승리와 번 돈과 자신을 흠모하는 여자들을 자랑하던 공동 숙소에서 보았던 남쪽 상인이었다. 구경꾼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아래 대국 테이블에 앉았다. 상인은 승리를 확신하며 활짝 웃고 있었다. 빨리 끝내자, 꼬마야. 그가 말했다. 널 광산으로 보내고 나서 해야 할 일이 있거든. 은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었다. 15수에서 상인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30수에서 눈에 띄게 땀을 흘렸다. 45수에서 손이 떨렸다. 그리고 57수에서 고개를 숙이며 패배를 인정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아무도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불가능해! 상인이 텅 빈 눈으로 판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어떻게 가능하지? 은비는 말없이 일어나 다음 라운드로 향했다. 두 번째 대국에서 그녀의 상대는 매 수마다 명상하는 승려였다. 머리를 민 온화한 눈을 가진 노인으로 은비가 깊이 존경하는 내면의 평화를 발산했다. 아름답게 두는구나, 아이야. 대국 시작 전에 그가 말했다. 하지만 마음으로도 둘 수 있겠느냐? 대국은 다른 것들과 달랐다. 더 느리고 더 명상적이었다. 승려는 이기려고 두지 않았다. 탐구하고 이해하려고 두었다. 그리고 은비는 대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은 이가 동료의 영혼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질 수는 없었다.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많은 것이 걸려 있을 때는. 승려는 73수만해졌고 생애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국장을 나섰다. 너에게는 재능이 있구나, 아이야.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가 말했다. 침묵에서 오는 재능이 지혜롭게 쓰거라. 그리고 은비는 계속했다. 라운드마다 상대마다 어떤 이들은 오만했고 어떤 이들은 절박했으며 어떤 이들은 분노했다. 어떤 이들은 탁자 밑에 돌을 숨기거나 주의를 분산시키며 속임수를 쓰려 했다. 다른 이들은 위협이나 모욕으로 그녀를 겁주려 했다. 하지만 은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판, 돌, 가능성의 끝없는 춤만이 존재했다. 매 승리와 함께 장내에 웅성거림이 커졌다. 대가와 양반을 꺾는 이 무명의 소녀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마법사야. 어떤 이들이 속삭였다. 영혼과 계약을 맺었어. 미치광이야. 다른 이들이 말했다. 운도 곧 다 할 거야. 하지만 운은 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은비는 결승에 올랐다. 결승 전날 밤 은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둠 속 돗자리에 앉아 다른 경쟁자들, 얼마 남지 않은 자들, 아직 광산으로 보내지지 않은 자들의 숨소리를 들었다. 소리에 움찔했다.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림자가 그녀 옆에 멈춰섰다. 네가 누군지 알아? 목소리가 속삭였다. 은비는 얼어붙었다. 목구멍에서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일어났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속에서 폭풍 때 동굴에서 만났던 소년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널 알아봤어. 그가 말했다. 내 목소리, 움직이는 방식. 넌 여자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은비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소년이 말하면, 고발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뭘 원해? 그녀가 최악에 대비하며 물었다. 소년이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뜻밖에도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그가 말했다. 그냥 행운을 빌어주려고. 우리 어머니가 양반의 광산에 있어. 작년 대회에서 졌거든. 네가 이기면 어쩌면 상황이 달라질지도 몰라. 아무 말 없이 그는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은비는 동이 틀 때까지 깨어 있었다. 자신에게 의지하는 모든 이들, 아버지와 오빠뿐 아니라 양반의 광산에서 쇠사슬에 묶인 수십, 어쩌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진정한 무게를 느꼈다. 결승전, 장내는 양반, 장군, 궁인들로 가득했다. 황금 촛대가 방을 밝히고 흰 제복을 입은 하인들이 손님들에게 차와 다과를 가져다 주었다. 중앙 단상에는 대국 테이블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다. 농나무로 만든 바둑판에 흰옥과 검은 오닉스로 만든 돌, 왕에게나 어울릴 법한 것들이었다. 모두 이광수가 또 한 명의 촌놈을 짓밟는 것을 보러 왔다. 이것은 전통이었고 양반이 친구들에게 제공하는 구경거리, 감히 이렇게 멀리 온 자를 최종적으로 굴욕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은비가 작지만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들어섰을 때 공기 중에 무언가가 달라졌다. 어쩌면 그녀의 이상한 침착함이었을지도, 눈에서 두려움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관중들은 침묵했고 호기심 어린 웅성거림이 군중 사이로 퍼졌다. 양반 이광수는 이미 테이블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50세의 남자로 길고 가는 얼굴에 단정한 수염, 두 개의 불타는 숲 같은 눈을 가졌다. 검은 비단옷이 촛불빛에 빛났고 손가락에는 무거운 금반지를 끼고 있었다. 그래서 네가 그 꼬마 천재로구나. 가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잔인함이 숨어 있었다. 네 옷차림만큼이나 바둑을 잘 두길 바라마. 몇몇 양반이 아첨하듯 웃었다. 은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테이블에 앉아 손가락 아래 서늘한 나무를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할아버지의 얼굴, 떨리는 손으로 돌을 놓던 모습, 속삭이던 목소리가 보였다. 바둑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해하는 것이다. 시작하자. 양반이 첫 번째 돌을 집으며 말했다. 대국은 죽음의 춤이었다. 이광수는 첫 수부터 공격적으로 그녀를 위협하고 수비로 몰아넣으려 했다. 그의 검은 돌들이 촉수처럼 판 위로 뻗어나가며 둘러싸고 질식시키고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은비는 그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방어하고 도망가고 공황에 빠지는 대신 양반의 이전 상대들이 모두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거미가 거미줄을 짜듯 인내심을 가지고 진영을 쌓아갔다. 흥미롭군. 40수에서 그녀의 전략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자 양반이 중얼거렸다. 생각보다 바보는 아닌 것 같군. 은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계속 두었다. 60수에서 장내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처음에 속삭이고 웃던 관중들이 이제는 침묵했다. 게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조차 뭔가 비범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87수에서 양반이 미소 지었다. 자신감 있는
거의 승리에 찬 미소였다. 그는 복잡한 함정을 준비해 두었는데 이전의 모든 상대를 무너뜨렸던 것이었다. 상대가 둘 다 치명적인 두 손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동시 위협의 조합이었다. 여기서 끝이다. 온 장내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그가 말했다. 촌 넘치곤 잘 두었지만 이제 하지만 은비는 그것을 보았다. 양반이 함정을 짓기 시작했을 때 20수 전에 이미 그녀는 패턴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도망가는 대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을 했다. 큰 돌무리를 희생했다. 32개의 흰 돌, 양반의 함정의 입속에 재물처럼 던져졌다. 장내가 탄성을 질렀다. 몇몇 관중이 웃었다. 이 무슨 미친 짓인가. 하지만 희생은 미친 짓이 아니었다. 천재였다. 왜냐하면 양반이 승리에 눈이 멀어 희생 돌들을 잡는 동안 은비는 판의 나머지 부분에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포획이 완료되었을 때 양반은 커져가는 공포와 함께 전체 판에 대한 지배권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가능해! 그가 처음으로 눈에 두려움을 담고 속삭였다. 무슨 짓을 한 거냐? 하지만 은비는 계속했다. 수마다 그를 뒤로 밀어냈다. 그의 길을 막았다. 그의 돌들을 질식시켰다. 강해 보였던 그의 집단들은 시체로 변했다. 죽은 돌들 둘러싸여 구원의 여지가 없었다. 123수에서 양반에게는 더 이상 탈출구가 없었다. 장내의 침묵은 완전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기권하겠다. 결국 이광수가 속삭였다. 목소리는 쉬었고 얼굴은 판 위의 죽은 돌처럼 잿빛이 되었다. 그리고 장내가 폭발했다. 웅성거림, 탄성, 불신 모든 것이 벽을 흔드는 소란으로 뒤섞였다. 양반이가 졌다고? 무명의 아이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누군가 반응하기 전에 은비가 일어나 말했다. 저택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상을 받겠습니다. 그녀가 말했고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더 이상 수줍은 소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은이 아닙니다. 양반이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분노와 굴욕이 그의 뺨을 물들였지만 많은 증인들 앞에서 평정을 유지해야 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그가 이를 악물며 물었다. 지난 3번의 대회에서 노예로 삼은 모든 이들의 자유를 원합니다. 장내가 다시 침묵했다. 요구는 대담했고 어쩌면 미친 것이었다. 아무도 감히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모두 양반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네, 광산에 수백 명이 그럼 모두 풀어주세요. 은비가 말했다. 제 아버지, 제 오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 뒤따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무거웠다. 양반은 거절하고 싶었다. 그의 존재의 모든 섬유가 거절하라고, 감히 자신을 모욕한 이 벌레를 벌하라고 외쳤다. 하지만 주위에서 양반들과 장군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대회의 심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궁인들과 하인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가 요구를 들었고 모두가 응답을 기다렸다. 거절한다는 것은 영원히 명예를 잃는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한 말을 지키지 않는 양반은 죽은 것보다 못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좋다. 결국 그가 속삭였다. 모든 단어가 썩은 이처럼 그에게서 뽑혀 나왔다. 내 뜻대로 하마.
그리고 은비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다. 한 달 뒤, 은비는 연화마을 입구에 서 있었고 그녀 뒤로 42명의 자유인이 따라오고 있었다. 그들은 쇠약해지고 손은 벗겨지고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살아 있었다. 그리고 자유로웠다. 그 중에는 아버지와 오빠가 앞장서 걷고 있었다. 박준호는 눈물을 겨우 참고 있었다. 광산마당에서 석방 명령서를 손에 든 은비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그녀를 팔에 안아들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렸고 울면서 동시에 웃었다. 은비야,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네가 이걸 해낸 거냐? 네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고 생애 처음으로 울었다.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고 침묵 속에 흘러간 모든 세월, 모든 모욕, 모든 의심과 경멸이 태양 아래 녹는 눈처럼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마을 입구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맞으러 모여들었다. 그녀를 경멸했던 바보, 멍청이라고 불렀던, 돌을 던졌던 마을 사람들 모두 그녀를 보러, 그녀의 손을 만지러, 그녀의 축복을 구하러 왔다. 용서해 주세요. 우물가에서 수군거렸던 여인들이 말했다. 몰랐어요. 영웅이에요. 평생 그녀를 무시했던 남자들이 말했다. 수년 전 그녀를 진흙탕에 밀어넣었던 성호조차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서서 감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다. 하지만 은비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영광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 가족을 구하는 것은 이루어졌다. 나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매일 저녁 하루 일과가 끝나면 할아버지의 오두막으로 올라갔다. 노인은 판을 준비해두고 그녀를 기다렸고 그들은 침묵 속에서 함께 두었다. 두 영혼이 흰 돌과 검은 돌로 대화하며 말이 필요 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잘 배웠구나. 어느 가을 저녁 할아버지가 마지막 돌을 놓으며 말했다. 황금빛 낙엽이 오두막 주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들이 두었던 대국 중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를 막 끝낸 참이었다. 내가 꿈꿨던 것보다 더 잘 최고의 스승이 계셨으니까요. 새 대국을 위해 돌을 정리하며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최고의 동기도.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다. 따뜻함과 자부심으로 가득한 드문 미소였다. 다시 대회에 나갈 생각이 있느냐? 은비는 잠시 생각했다. 밖에서 해가 산 위로 지며 하늘을 금빛과 자주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어쩌면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상금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둑의 기쁨을 위해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그리고 밖에서 달이 산 위로 떠올라 은비가 걸어온 길을 비추었다. 그림자에서 빛으로, 침묵에서 힘으로, 멸시받던 소녀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그리고 왕국의 마을들에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한 소녀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마음의 힘과 심장의 용기로 양반을 이긴 소녀. 그리고 어른들이 이야기를 끝낼 때면 언제나 오래된 속담을 덧붙인다. 돌을 크기로 판단하지 말고 노인 자리로 판단하라.